자, 금일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가? 그 다음, 세계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증시는 그대로 혹은 하락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측면을 보기보다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시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식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주식 시장 하나,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본다면 부동산 시장 정도만 보고 놓고 본다면, 뭐, 작년부터 올해 또 최근에 있었던 8월 그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 하락장을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그런 그 실수라든가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언론이나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 은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좀 팩트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매번 제가 영상을 녹화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팩트에 좀 그 연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엔캐리 자금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뉴스나 아니면 뭐 언론에서 그 내용은 지금 다루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이슈를 다른 이슈로 다시 덮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묻혀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폭탄을 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수출 5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폭탄 언급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 증시는 또 경제 부분은 뒷걸음질 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언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도 표현하고 엔캐리 청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부분은 엔캐리 그 청산에 대한 자금 이탈 부분에 대해서 증시와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좀 듣다 보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고 좀 겁나실 수도 있으실 거지만 미리 알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단기적으로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중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또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두해서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영향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미국의 영향은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섰을 때 관세 전쟁 이 부분을 첫 번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인데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엔캐리 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엔캐리 자금이 어떤 거냐 하면 일본 금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로금리라는 말은 투자자들이 그 일본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 돈을 빌려서 한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 이런 쪽에 뭐 증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에 재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쉽게 빌려서 좀 금리가 높은 곳 혹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으로 이제 발전 투자 가치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금리가 계속적으로 제로 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용성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일본 금리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빌렸던 돈을 다시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는 그 자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은폐되고 있는 부분이 엔캐리 자금이다. 두 번째 부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트럼프 효과만큼 강력해요. 엔캐리 자금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 전의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보이실 겁니다. 8월 5일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부분이었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왜 일어났냐면 일본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좀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청산하고 다시 일본으로 돈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 있었던 한국 시장에 있었던 돈을 다 빼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빼가려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다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2024년 8월 5일 날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스피 코스닥이 10% 이상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껏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우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전문가들이 뭐 2차 전지를 사라, 뭐 반등할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저는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히 제가 좀 이따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을 다 하고 나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건데, 지금부터 아니면 뭐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매수를 뭐 집중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특히 신용미수를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강제 청산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쪽박을 찰 수 있는 그런 건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부터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 주식 사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중순부터 다시 증시 급락이 저는 예상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본 금리가 0.25포인트에서 다시 0.5포인트로 예상된다는 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엔캐리가 1차 청산이 2024년 8월 5일 날 일어났는데 12월 중순에 산타랠리가 아닌 지옥행 열차를 탈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엔켈이 2차 청산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추가 이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됐다 하면은 또 지금처럼 8월 5일처럼 한꺼번에 자금이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은 300조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엔켈이 자금이 4,7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그 일본 금리가 갑자기 뭐 0.2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인상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식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탈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는 한국 증시가 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그 아직까지 미국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트럼프 2기 집권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관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중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좀 힘든 여건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단기, 중단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국면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최근 이틀 전에 있었죠. 이제 비상계엄, 이 부분도 생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또 외국인들이 이탈을 할 수가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또 한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맞닿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도 안 된 상황이고, 또 트럼프 2기가 집권되면 이제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인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타격이 크겠죠. 그러면 내수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경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은 트럼프 2기 집권에 대한 관세 부분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는데 깜짝 인하를 했죠. 그래서 깜짝 인하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그 악재가 아닐지 몰라도 좀 중기 장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리기가 많이 쉬워지겠죠.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품 경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말은 이제 주식이 왜 올랐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왜 올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자산이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주식이 1,000원 하던 게 1,500원이 됐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1억 하던 게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을 하는 거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이 오를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시장이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시장 붕괴가 예상되게 되면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무조건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막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잘 막는다면 그게 그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경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 달러를 그 무제한으로 찍어냈었습니다.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뭐 인플레이션도 오고 그다음에 그 금리 자체도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결국에는 그 정부에서 개입을 한 다음에 실패를 한 게 아니고 성공 사례로 지금 끌고 간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지금 ING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뭐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뭐 좀 성공을 했다.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한번 정부 개입이 들어왔다. 최근에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제 12월 4일경이었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RP 중심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10조 플러스 50조 해가지고 60조 정도로 무제한 유동성을 RP로 매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RP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뭐 내용 자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유동성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돈을 풀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부에서 돈을 좀 풀어줄게. 그러면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일단은 좀 버텨봐 이런 식인데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정부 개입에서는 금리 추가 인하가 있습니다. 예, 돈을 빌리게 하려고 하면 금리를 또 추가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내년 초에도 여기서 3.25%까지 지금 금리를 인하했는데 3.0까지 좀 내릴 확률이 또 있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은 중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초래해서 시장 붕괴가 되는 부분이 정부가 개입이 못 됐던 부분은 이전 사례로 IMF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좀 국력이 많이 탄탄해져서 이제는 뭐 외환 보유고도 전 세계 12국가가 됐고 이제는 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IMF 국면까지는 가지 않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개입이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그 돈이 지금 유동성이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개입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중단기적인 부동산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다시 또 거품 경제가 끼게 되겠죠.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초래하게 되고 원화 가치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한 번 막았던 게 또 막을 수 있는 정부 개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 개입이 만약에 불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장 붕괴가 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는 일본 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시장이 결국에는 붕괴되지는 않았지만은 침체가 뭐 한 10년, 20년 정도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두 번째 사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다가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죠. 그런 부분까지 미루어 본다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중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시장에 반등이 나와서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제가 이 그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만 적어놨는데 부동산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욕심 없이 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주식시장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개입되는 무제한 유동성 금액이 60조입니다. 60조. 근데 12월 중순에 일어날 엔캐리 2차 정산 추정 금액이 300조입니다. 300조가 더 많죠? 못 막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의 그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엔캐리 2차 청산이 12월 중순에 그 있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부터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60조를 지금부터 막 풀기 시작해요. 막 풀기 시작하는데 엔캐리 2차 정산이 12월 중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300조를 때리겠죠. 그러면 60조가 실패한 겁니다. 그럼 60조가 공중부양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도 실패.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6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유동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 얘기는 그 언론이나 뉴스에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엔캐리 2차 청산이 끝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8월 5일처럼 주가가 완전히 또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이 60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1번, 2번 전부 합쳐봐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최대한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단타만 치자는 소리죠. 그래서 최소한 일본 금리 인상까지 확인하고 엔캐리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시장이 안정된 거를 재차 확인한 다음에 이제 중단기 종목 6개월에서 1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 비중은 12월 중순까지는 최소 70%는 유지하고 30% 정도만 단타를 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캐리 정산이 확인되고 정부 개입이 그 다음부터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중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면 이제 저평가 종목을 그때부터 매수해서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2년, 3년, 5년, 10년은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고 팔고를 스윙 뭐 이 종목을 사가지고 우리가 추세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상향 추세대로 가는 데 있어서 추세대 상단에 왔을 때는 한번 팔아줬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샀다가 올라왔을 때는 팔아줬다가 이런 우상향 추세에 있는 문제가 없는 종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계속적인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최소한 40% 이상 유지를 하고 60%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이제 거품이 좀 빠지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식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하락 박스권 혹은 그냥 일반 박스권으로 계속 이 포인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 안에서 뭐 상법 개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확실히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없고 뭐 지금 정치적 리스크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주식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없다. 그래서 굳이 남아 계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또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장 흐름을 잘 읽고 100명 중에서 95명이 되면 안 되고 5명 뭐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한 10% 정도는 그냥 유지만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85%는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사람들이 나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현금 보유 비중을 최대한 많이 늘리자.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 짧게 치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뭐 카카오 종목이 1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최저점 한 3만 원 정도 찍고 지금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 좀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평단이 뭐 5에서 6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은 6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지금 카카오 주가가 나는 10만 원대에 샀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물을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가 매수는 금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뭐 카카오 기준으로 해서 5, 6만 원대면은 보유해도 괜찮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월은 제가 봤을 때는 흘러갈 것 같고요. 참고를 하셔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또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